저는 매일 아침 딸이 물려받은 건물 앞을 지납니다. 건물 1층에는 몇 달 전까지 사위가 운영했던 베이커리 카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고 텅 비어 있지요. 딸의 행복을 위해 저희 부부가 기꺼이 내주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킨 귀한 재산 중 하나였지요. 하지만 사위는 결국 딸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뻔뻔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저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울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침묵하며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네요. 딸은 결국 그 남자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 못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겪은 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업 하는 남편을 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이제는 혼자 된 늙은 어미입니다. 제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평생을 일해 상가를 몇 채 일구었지요. 저희 부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딸에게 남 부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은 늦둥이처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위는 저희 눈에는 불안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넉넉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위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습니다. 빵 굽는 것을 좋아하고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속이 깊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랑이 워낙 깊었습니다. 남편도 결국 딸의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했지요. 저는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기에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은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만에 사위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더니 1년 반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남편에게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딸의 자존심으로는 쉽게 손을 벌릴 수 없었을 텐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요? 남편은 가장 목이 좋은 건물의 1층 상가를 사위에게 내주었습니다. 임대료도 거의 받지 않았으니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지요. 사위는 그때만 해도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물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기적처럼 성공했습니다. 남편이 이 동네에 평생 쌓아온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위 몰래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단골을 만들어주고 단체 주문을 넣어주면서 사위의 빵 기술과 남편의 신뢰가 합쳐져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딸은 전셋집을 팔고 자가로 이사 갔습니다. 저는 이제야 시름을 놓았습니다. 딸이 고생 끝에 행복을 찾는 줄 알았지요. 그러다 몇 해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그 상가 건물을 딸의 명의로 증여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재산이 결국 딸에게 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위가 외도를 했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 귀한 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위가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위는 배신을 하고도 뻔뻔하게 저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이 늙은 어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는지, 그리고 제 딸이 어떤 절망 속에서 버텨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위는 그때만 해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는 정말 기적처럼 성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야 시름을 놓았습니다. 물론 사위의 빵 솜씨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배경에는 남편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남편이 이 동네에 평생 쌓아온 신뢰 덕분이었지요. 남편은 단체 주문을 넣어주고 동네 유지들과 상인들에게 틈날 때마다 홍보하며 사위의 성공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사위는 그저 저희가 깔아준 좋은 목과 신뢰 위에서 빵만 구웠을 뿐입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심지어 동네를 넘어 지역 전체의 명소가 될 정도였지요. 그 사이에 아이도 하나 생겼고 전셋집도 처분하고 자가로 옮길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사위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을 잃었습니다. 부부가 번갈아가며 업무를 보다 보니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줄었고 일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었지요. 어느 날부터 사위는 멋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고 예전과 달리 좋은 향수도 뿌렸습니다. 딸은 서비스업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 속없는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종종 친구들과 여행 간다며 집을 비울 때도 있었습니다. 딸은 장사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딸에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애써 말했지만 제 가슴 한쪽은 늘 불길한 예감에 떨렸습니다. 결국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연 지 7년 정도 뒤 그 상가 건물을 딸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 건물은 너와 아이의 미래다라고 당부했지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사위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문자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자를 추궁하자 사위는 순순히 외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 귀한 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던 사위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딸은 별것 끝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을 넘어선 저희 부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사위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소송에 불리해져요. 저 사람은 이미 다 계산했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위는 이미 모든 법적인 계산을 마쳤던 것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었지만 그는 여전히 저희 건물의 1층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게도 그가 요구한 것은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그는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게를 성공시켜 건물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했으니 몫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재산 위에서 배신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상황. 저는 늙은 어미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분통이 터져도 법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제 명의로 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했고 제 기술로 이 가게를 지역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제 기여도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지만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그를 막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공짜로 내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그곳에서 사위가 재산 증식 활동을 했으니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돈으로 배신을 사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사위를 반대했어야 했는데 딸의 눈물에 져서 귀한 재산을 엉뚱한 사람에게 놀이터로 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이 배신자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사위는 돈과 빵 굽는 기술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사위가 가진 것은 남편이 이 동네에 평생 깔아준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만 잠시 빛날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 뻔뻔한 계산에는 저희 남편의 은혜가 빠져 있었습니다. 딸은 재산 분할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딸에게 다른 무기가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딸이 그 신뢰라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딸은 그 절망 속에서 스스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저에게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독였지요. 딸은 사위가 가장 잃기 싫어하는 것, 즉 그가 동네에서 쌓아 올린 성공과 신뢰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남편의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딸은 저희 남편의 오랜 지인들과 동네 상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다녔을 뿐입니다. 딸은 남편의 배신과 뻔뻔한 요구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격앙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지요. 저는 이 동네에서 늙은 아내로만 살았지만 남편이 평생 정직하게 쌓아 올린 신뢰는 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 딸의 억울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을 존경했던 분들이었기에 사위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위의 베이커리 카페는 지역 명소였지만 건물주인 딸을 배신한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기꺼이 발걸음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빵이 맛있어도 그 속에 배신과 뻔뻔함이 들어있다면 사람들은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정직의 씨앗이 사위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가진 기술만으로 버티려 했지만 결국 남편이 깔아준 관계의 기반이 무너지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사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매출이 바닥을 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스스로 가게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는 저희 집의 돈을 계산했지만 저희 남편의 마음과 동네 사람들의 신뢰는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남편의 복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제 발로 나간 뒤 가게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골목을 채우던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던 손님들의 북적거림도 옛일이 되었지요. 텅 빈 진열장을 닦는 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아니, 반토막이 났다고 해야겠네요. 사위가 믿긴 해도 그가 가진 제빵 기술과 젊은 감각이 가게의 큰 축이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텅 빈 가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딸의 한숨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죽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원망도 했습니다. 영감, 당신이 사람 보는 눈만 좀 있었어도 귀한 기술 가진 성실한 놈 만났으면 우리 딸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지만 그건 늙은 어미의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담대했지요. 몇 달 뒤 법원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저희의 승리였습니다. 사위와 그 내연녀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손해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뻔뻔한 놈이 주장한 기여도 탓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건물의 가치 상승분 일부를 떼어줘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피땀 흘려 지킨 건물에서 나온 돈이 배신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저는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돈이 놈에게 가서 그 내연녀와 히히덕거리는데 쓰일까봐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담담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위자료 입금 내역을 보여주며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이 돈,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증거야. 법이 내 편을 들어줬다는 확인서고. 딸은 그 더러운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가게 간판을 내렸습니다. 사위의 이름이 들어간 그 지긋지긋한 흔적을 지우는 비용으로 써버렸지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날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짓눌려 있던 어깨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군요. 이혼이라는 꼬리표,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장사한다는 동정 어린 시선. 딸은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빵 맛이 예전만 못하다며 발길을 끊을 줄 알았던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줄을 서진 않습니다. 화려한 빵을 찾는 젊은 손님들도 많이 줄었지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20년, 3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 분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앞집 세탁소 김 사장님, 건너편 약국 박 약사님, 그리고 남편과 호영호재하던 쌀집 최 씨 아저씨. 그분들은 빵을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유, 윤희 엄마. 가게 다시 열었네? 빵 맛 좀 보려고 왔어. 우리 손녀 줄 건데 좋은 재료 쓰는 건 여전하지? 사장님 힘내. 우리가 알지. 누구 덕분에 이 가게가 컸는지 다 알아. 빵 굽는 놈이야 기술자 쓰면 그만이고 중요한 건 주인 마음이지. 그분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위가 빵을 구울 때 그 재료를 새벽마다 공수하고 가게 위생을 챙기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 건네던 건 바로 제 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딸 뒤에는 평생 정직하게 건물주 노릇을 해온 제 남편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요. 사위는 떠나면서 단골들도 다 가져갈 거라고 큰 소리쳤지만 그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팔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손님들이 샀던 건 이 가게의 양심과 신뢰였습니다. 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텅 빈 가게를 채운 건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커피 머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웃들에게 심어놓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가게 안으로 황금빛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혼자서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딸의 뒷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등이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위의 눈치를 보느라 쭈뼛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이 공간의 주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줘야겠다고요. 남편이 눈을 감기 전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그 말을 전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더군요.
엄마, 밥은? 나 이거만 정리하고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딸에게 다가가 물기가 마르지 않은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빵쟁반 나르느라 손목은 시큰거리고 독한 세제 만지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터 있었습니다. 사위가 멋부리고 밖으로 나돌 때 이 손으로 가게를 지켰던 겁니다. 제가 딸의 손을 어루만지자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아가야, 내 딸아, 내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지?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정리된 거지? 딸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위자료도 들어왔고 서류 정리도 다 했어. 이제 남남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그 모진 꼴을 당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딸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버틴 거야. 엄마 없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해서 버틴 거야. 그리고 내 아빠가 지켜준 거고.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눈물부터 글썽이는 아이니까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잘 듣거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남긴 말이 있어. 아빠가? 그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거 아빠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건물을 너한테 주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셨어. 딸은 숨을 죽이고 제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그러셨다. 너한테 건물을 물려주는 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가리켰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불 켜진 상가 간판들, 그리고 우리 가게를 향해 손 흔드는 이웃집 아주머니. 저 사람들 보이니? 20년 전 우리 식구 이 동네 처음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분들이야. 내 아빠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가 관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던 분들이고. 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사위 녀석은 빵만 잘 구우면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지. 하지만 장사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 하는 거지. 저는 딸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이혼 소송할 때 동네 분들이 탄원서 써주겠다고 줄을 섰었어. 그 뻔뻔한 놈이 너 괴롭히는 거 못 보겠다고 다들 나서서 증인 서주겠다고 했단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딸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남편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진짜로 남겨준 것은 이 건물이 아니란다. 바로 이웃들의 마음이었어. 돈은 있다가도 없고 기술은 늙으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평생을 가는 자산이란다. 내 아빠는 그걸 너에게 주고 싶었던 거야. 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꺼이꺼이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깊은 사랑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사위가 가져간 돈보다 사위가 훔쳐가려 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딸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딸의 등을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쏟아지는 노을이 마치 남편이 딸을 안아주는 따스한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딸에게 전해야 할 아빠의 선물은 이 마음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늙은 어미인 제가 남편 몰래, 아니 남편과 함께 준비해둔 진짜 마지막 선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제 딸은 이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이 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 그리고 딸의 새로운 시작.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저는 품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가슴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딸은 아직 그 소리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지요. 이 봉투는 지난 1년 딸이 그 뻔뻔한 사위놈과 피말리는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제가 목숨처럼 품고 다녔던 것입니다. 딸이 변호사를 만나 울고불고 할 때 저는 조용히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딸이 밤마다 억울해서 가슴을 칠 때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밥 차려주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어미이자 그 성실했던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잠깐만 나와보렴.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가게 앞 가로등 불빛이 딸의 파리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베이커리 카페 바로 옆 어둠 속에 잠겨있는 낡은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랫동안 문방구를 하다가 비어있던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지요. 저 건물이 보이니? 딸은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김씨 아저씨네 문방구 자리잖아. 비어있는지 꽤 됐지? 근데 저건 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봉투를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봉투였습니다. 열어보렴. 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증여계약서가 들어있었지요. 딸이 서류를 꺼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종이를 쥐고 있는 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매매 계약서? 소유주가, 엄마, 그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하지만 맨 뒷장을 보렴. 딸이 급하게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증여 계약서가 있었고 수중일란에는 자랑스러운 제 딸의 이름, 윤희숙 3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돈이 어디 있어서? 아니, 이걸 왜? 저는 딸의 옷깃을 여며주며 지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빠가 떠나기 전 나한테 남긴 통장이 하나 있었단다. 혹시라도 내가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쓰라고 평생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 남편은 알았던 겁니다.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표변할 수 있는 사위의 가벼움을요. 그래서 딸에게 건물을 주면서도 아내인 저에게는 현금을 남겼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었지요. 사위놈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엄마는 당장이라도 그 돈을 너한테 주고 싶었어. 변호사 비용이라도 하라고 위자료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되니 당장 내쫓으라고 하고 싶었다. 그런데 참았다. 꾹 참았어. 왜냐하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놈이 재산분할이랍시고 내 아빠가 물려준 건물 가치를 따지고 들었잖니. 내가 만약 이 돈을 미리 꺼냈다면 그놈은 냄새를 맡고
이 돈까지 나눠 갖자고 달려들었을 게 뻔했어. 딸의 입에서 얕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숨죽이고 기다렸다. 이혼 도장 찍고 위자료 판결 나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오늘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린 거야. 저는 사위 몰래 그리고 딸 몰래 옆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한창일 때 딸이 법원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저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딸이 혼자가 된다고? 천만에. 내 딸은 더 커질 거다. 내 놈이 반쪽을 떼어가려 했다면 나는 내 딸에게 2배를 쥐어줄 거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딸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어두운 빈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랑 저 옆 건물 사이의 벽말이다. 그걸 터버려. 그래서 가게를 넓히렴. 딸은 그제야 제 의도를 알아차린 듯 입을 벌렸습니다. 지금 가게도 넓은데 더 넓히라고? 그래. 더 넓혀. 아주 보란 듯이 으리으리하게 넓혀라.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혼녀라고 혼자 아이 키운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겁나니? 가게가 작아지면 내 마음도 작아질까봐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사위가 나간 뒤 휑해진 가게. 손님이 줄어들어 썰렁해진 공간. 딸이 그 빈 공간을 보며 느꼈을 상실감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을 채우는 대신 아예 판을 키워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 아빠가 너에게 물려준 건물이 기반이라면 엄마가 너에게 주는 이 건물은 날개야. 저는 딸의 눈을 보며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건 이 벽돌 덩어리가 아니란다. 내가 앞으로 이 동네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엄마는 너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 기죽지 마라. 움츠러들지도 마. 너는 이 거리에서 가장 큰 가게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늙은 엄마가 감내했을 인내의 시간,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양쪽에서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대한 사랑을 느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어떻게 갚아, 이걸? 딸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제 어깨가 딸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딸의 등은 넓었지만 제 품에서 흐느끼는 이 순간만큼은 어릴 적 업어 키우던 그 작고 여린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남겨준 돈 허투루 안 썼어. 우리 딸 이제 안 무너져. 당신이 왼쪽을 바치고 내가 오른쪽을 바치는데 누가 감히 우리 딸을 건드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딸을 아는 제 품은 뜨거웠습니다. 돈보다 더 큰 늙은 어미의 사랑과 응원이 딸의 심장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2채의 건물, 나란히 붙어 있는 저 2 건물은 이제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치 시련을 겪으며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된 우리 모녀처럼 말이지요. 배신자가 남기고 간 상처는 이제 더 큰 확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딸은 이제 알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등 뒤에는 든든한 건물이 있고 그보다 더 든든한 부모의 사랑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딸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행복한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딸이 물려받은 건물 앞을 지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가슴 아픈 기분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제 딸은 이제 두 채의 건물을 가진 주인이 되었습니다. 옆 건물과의 벽을 터서 딸은 이 동네에서 가장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이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사위의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빵 맛은 사위 때와 조금 다릅니다. 딸이 고용한 제빵사는 사위만큼 화려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딸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정갈한 브런치 메뉴가 더해져 가게는 다시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맛있어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지만 이제는 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딸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고 아이의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딸이 주문을 받고 빵을 굽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모릅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 어린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세상의 편견. 딸은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딸을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에서 가장 넓은 가게를 운영하는 가장 강하고 떳떳한 주인이니까요. 저는 딸에게 다시 한번 물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지켜온 신뢰라는 무형의 재산을요. 그리고 늙은 어미가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용기라는 유형의 재산을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상가 몇 채 가진 것보다 동네 사람들에게서 얻은 신뢰가 노후에는 더 든든한 보험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신뢰와 딸의 용기가 결국 배신자를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제 딸은 돈의 크기보다 관계의 소중함을 배우고 저희 부부가 평생 지켜온 가장 큰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사위가 가져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저희 가족이 얻은 평화와 자존심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남은 생을 저 두 건물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제 딸은 이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왕국을 세운 셈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돈이나 건물보다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용기와 든든한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